안녕하세요.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세금, 청약, 대출 전방위적인 규제 대책인데요. 특히 세금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KB부동산 리브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세무하면 빠질 수 없는 원정우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어제 네. 나온 대책 좀 셌죠? 셌습니다. 센 거 중에 셉니다. 한번 어떤 거가 가장 센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네. 띄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네. 기존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부담을 좀 키워놨는데 이번에 3개를 또 증가를 시켰어요. 일단 세율을 일단 인상시켰고요. 네.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에는 이렇게 3단계로 150%, 200%, 300% 한도였는데 2단계로 그냥 압축해 버렸어요. 일반은 150% 그리고 300%로 늘린 것. 그 다음에 이 공시 가격을 또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종부세를 늘리게 되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좀 거주기간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걸로 개정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예기간. 우리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2주택이 될 경우에 기존에 3년 또는 2년,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제 2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더 압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면 일단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을 다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부담이 커진 걸로 좀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은 분양권,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도 주택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죠. 기존에는 입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입주권은 중과세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 카운트에 들어가는 규정은 있어 왔는데 분양권이 주택 숫자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다.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좀 길었던 기간을 줄이고 더 강화시켰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팔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는 의미인데 전반적으로 핵심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네. 좀 쉽게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갈게요. 네. 그래도 당근이 나왔더라고요. 다주택자리 상반기까지 팔면 어느 정도 양도세 중과를 좀 배제해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상반기에 팔아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가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다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2채 가진 사람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장기 보유 공제를 전혀 해주질 않아요. 3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죠.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데 기존 규정에 의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또 이걸 피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유예기간을 줘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지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중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예를 들어서 어디를 딱 꼽아주시면 될까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수도권 중에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부산은 아마 풀렸죠. 예, 그래서 경기도 몇 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때 이번 기회에 무조건 내놓을 필요가 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가 작년 9.13 대책 이전의 주택을 취득한 주택으로서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고 종부세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 주택을 유예기간 중에 매각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서 공시 가격이 6억 원 또는 3억 원이 넘어서 임대주택 등록도 하지 못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그다음에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냐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공시 가격이 6억 또는 3억 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 별로 없었어요.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가지고 있자니 종부세가 많이 나오고 등록하려고 하니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어서 등록도 못하고 사실 퇴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1, 2년 이내에 팔려고 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세율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가요? 흔히 말하는 단기 매매, 속칭 단타라고들 네, 많이 단타. 하잖아요. 세법에서는 단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내 미만으로 보유하고 팔면 단타로 보고 세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그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1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남는 이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55% 세율로 부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4%예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이 단타의 기준이 2년이 아니라 1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전에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단타의 기준이 2년 미만이었는데 주택을 1년으로 줄여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항시 규제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활성화 대책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타의 기준을 2년 기준을 1년으로 낮춰준 적이 있었거든요.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있었을 때. 그래서 원상으로 복구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도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단타의 기준을 2년으로 맞췄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단타의 기준이 1년, 2년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단타 기준으로 적용하는 세율과 기본 세율의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 가산하는 세율 있죠. 이 중과세 세율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를 적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로 적용하면서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매매 차익이 큰 경우에는 단타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과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타의 기준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결국은 이 단타 투자는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1주택자이거나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이라면 우리가 단타를 조금 더 보유해서 비과세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어차피 그렇죠. 1주택이라면. 지금 비과세 판단 기준은 사실 보유 개념 기준으로는 2년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거주를 안 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보유와 거주를 똑같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 거주와 관련돼서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거는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1주택이고 고가주택이 아니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 거주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공제를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행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보유 기간별로 10년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번 대책에서는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부터 무조건 보유기간당 1년당 8%가 아니라 보유기간당 1년당 4% 그리고 거주기간당 1년당 4% 이렇게 두 개를 접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유만 하면은 2년 이상만 보유하고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2021년부터 결국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치까지 80%까지 끌어올리려면 결국 10년 거주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좀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쉽지 않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러면 21년 이후에 팔 계획이신 분들은 당겨서 내년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거주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2년은 거주를 했는데 계속 거주가 어렵다. 그렇다면 2020년 중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유했었던 기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매각 시기를 좀 당기는 게 좋겠죠. 우리가 매각 시점의 조율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20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만 이루어지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유세 부분 넘어갈게요. 네. 집 팔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강화되고 이런 거 알아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보유하는 동안 세금도 많이 낸다고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사실 보유세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이번 대책에서 이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인상시키는 요인이 한 3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죠. 일단은 세율을 높입니다. 네.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일반 세율과 다소 높은 세율. 이 다소 높은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2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을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일반 세율과 다소 높은 세율 전부 다 이번에 세율을 인상을 시켰어요. 두 번째,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네. 기존에는 세부담 상한선을 3가지 부류로 나눴죠. 그래서 일반 한도 150%, 그 다음에 200%, 300% 나눴는데 그 200% 기준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일 때 200%, 네.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구에 3채 이상인 경우에는 300%인데 이거를 묶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또는 전국 규모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세부담 상한선을 300%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세부담 부담을 300% 맞추겠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작년에 납부했던 재산세 종부세 합계가 100만 원이면 올해 맥시멈 3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게끔 그 안전장치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세법 개정과 관련이 없이 이제 국토부에서 공시 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세 반영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잖아요.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요인이 종부세를 더 늘리게 할 건데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뭐가 숨어 있나요? 종부세를 내년부터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또 하나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공시가격을 곧바로 종부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좀 낮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올해 85%인데 내년에 90%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 요인이 같이 끌어당기게 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러겠지만 현재 이 정부 대책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반대로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또 추가적으로 더 준 게 있는데 우리가 주택 한 해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종부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더 늘렸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종부세 세액공제가 맥시멈 70%였는데 올해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늘렸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진 사람의 부담은 줄어들고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부담을 늘려서 아무래도 좀 매각을 조금 더 권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조금 안타까운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 사이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이 기간 중에 주택 숫자를 줄이게 된다면 양도세도 줄이고 종부세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날짜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취득과 매각의 시점은 우리가 잔금 기준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둘 중 빠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못 미치게 되면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취득 날짜, 매각 날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는 거고 거의 월세 사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유세 네. 부담 좀 커질 것 네. 같아요. 직장인들의 로망이 월세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것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확 줄이고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직장인의 로망이 네.
그 직장인 집이 몇 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주택이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 로망을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책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도 의무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조금 규제가 더 강화된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한다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1주택이기 때문에 의무임대 끝난 다음에 2년 거주하고 매각하면 또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 핵심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어차피 직장인으로서 주택 딱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임대주택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 단계와 매각 단계에 대한 어떤 세무적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은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이나 시청이 임대주택 등록하는 것은 선책사항이지만 임대를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는 2020년부터는 반드시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혜택이 줄어드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보면은 갭 투자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여러 채 사시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분들한테는 큰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매각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갭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다주택 보유자들한테는 상당한 세무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로서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할 것인지,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번 기회에 매각해서 주택을 줄일 것인지, 이걸 결정하지 않는다면 보유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임대사업자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줄어드는 게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좀 문제가 있다.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 취득세랑 재산세 기준을 좀 제한두는 게 있다고 있던데요. 지금 취득세 이슈가 있기는 있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4채일 때 이제 취득세 세율을 4%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2020년부터. 근데 이것도 얼핏 보면 원상으로 복구하는 개념이에요. 원래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는 취득세하고 일반 부과되는 세금까지 다 합하게 되면 이제 4.6% 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이걸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까지 취득세를 깎아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4채부터는 이제 원상으로 복구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주택자가 주변에 많은 건 사실이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 넘게 대부분 다 1주택자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취득세를 그동안 이제 깎아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깎아준 거를 이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취득세는 분명 거부감이 있는 세금이에요. 특히 취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미국은 또 반대로 보유에 대한 세금은 또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만큼 그 이상으로 세금이 더 늘어났지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분명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럼 벌써 더 올라가겠는데요? 네. 자금 출처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는 집을 살 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사서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것도 좀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 관련 법률이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국세청에서 이를 기반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상이 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비규제 지역인 경우로서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자금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좀 웬만한 지역은 6억 원 넘는데 거의 네. 요즘 서울에서 집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우리 집안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이들 명의로 주택을 설사 구입해 준다 하더라도 증여나 대출 또는 가족 간에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반드시 주는 형식으로 해서 그 조달에 대한 원천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리본 TV 구독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오죽하면 부동산을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폭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정책적으로 항상 규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제 정책이건 활성화 대책이건 그 중심에는 항시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이해해야만 재산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융권에서 부동산 하면은 국민은행이잖아요. 시세 조사 유일하게 하는 금융권이고 정말 전문가님들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KB 국민은행 부동산 리본을 통해서 이 세금과 관련된 따끈따끈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종우 세무사님과 12, 16 대책 중 세금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원종우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